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지금 시편 다문화 시대의 공론장의 확장과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전통적인 공론장의 한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베나비브의 수기 공론장 심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이리스 영의 소통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베나비브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여성이고요. 터키 출신이에요. 그래서 터키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자로 성공한 사람인데요. 이 베나비브가 관심을 끄는 것은 하버마스의 수기 민주주의 이론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 민주주의의 골자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베나비브는 이 하버마스의 수기 민주주의론의 논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수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면서 그것을 훨씬 더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베나비브의 수기 민주주의의 심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주체와 타자의 인식론적인 접근, 상호 보편주의에 입각한 잠정적 합의 가능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자, 베나비브 수기 민주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면요. 공론장과 의사소통 방식을 훨씬 더 심화시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베나비브는 특히 다문화 공론장을 더 복수적이고 다원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괄적이고 단일한 공론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베나비브는 다문화된 사회에 맞는 훨씬 더 복수적이고 다원화된 공론장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기반으로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는 공론장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상호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과 다원성이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단일한 공론장만으로는 전체를 포괄하기 어렵게 되고요. 다양한 집단들, 다양한 이견 그룹들이 서로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타자를 인식하는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고 구체적인 타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건 구체적 타자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의 타당성 요구가 우리가 하버마스의 4가지 타당성 요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이 하버마스의 타당성 요구가 상당히 동질적인 사람들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 약자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이상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문제 제기하고요. 구체적 타자를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치가 다른 타자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자유롭고 평등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앞에다 뒀는데 실제로 사회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에 대해서는 그냥 괄호치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실제로 이 베나비브는 그 괄호친 거 사회 정치적으로 다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하고 그것을 어떻게 공론장에 포섭할 것인가,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 타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헤아려서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나비브의 핵심적인 수기 공론장을 심화시킨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공론장을 만드는데도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주체와 타자의 인식론적 접근,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제 말씀을 쭉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서사적자에 관한 건데요. 이 베나비브는 기본적으로 수기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구상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소통과 이 수기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행위 주체에 대해서는 정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동태적인 주체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태적인 주체라고 하는 건 뭔가요? 한 주체가 삶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과 인식, 가치가 변화될 수 있는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떻게 언제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 가능한 주체로 주체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과정에서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자아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 등의 조건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서사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져서 고정되어 있는 정태적인 주체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의해서 변화 가능한 주체임과 동시에 또 역으로 자신을 통해서 또 세상과 조응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다라고 하는 주체의 개념을 서사적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서사적 자아는 실천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주류 집단, 소수 집단 모두 자신의 주체성을 고정적인 실체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이 90%인 학급에서 베트남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주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90%의 한국 학생이 되죠. 소수 집단은 10%의 베트남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두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 베트남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은 계속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동태적인 주체로 파악을 하고 또 스스로 자아를 구성할 수 있고 또 어떤 문화적인 조건이냐에 따라서 변화 가능한 능동적인 주체로 주체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류로 편입하려는 동화주의는 뭐예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화주의가 있고 대표적으로 상대주의가 있어요. 이 동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해요? 주류와 비주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류가 비주류를 주류 쪽으로 편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동화주의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상대주의는 뭐예요? 나는 한국인, 너는 베트남 사람, 내가 나인 것처럼 너는 너이고 그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언뜻 보면 좋게 보이지만 한 사회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죠. 그런가 하면 그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인류의 보편적인 인륜성,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바닥에 깔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 온 이슬람 여성이 인간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일부 다처제 사회의 풍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여성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런가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슬람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상대주의라면 상대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는 도덕성이라든지 인권이라든가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도외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이죠. 이 서사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 구체적 타자라고 하는 서사적 자아는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주체다라고 하는 것이 서사적 자아의 핵심이라면 이 구체적 타자는 타자에 대한 입장이에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일반적인 타자와는 차이가 있죠. 수기 과정에서 타자를 자신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맥락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타자를 역사나 정체성, 정서적 존재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고통을 느끼고 기억과 역사를 갖고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하는 거죠. 즉, 이 구체적 타자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베트남 사람, 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다양한 경험과 감정과 느낌과 자기 역시 그 사람 역시 서사적인 그 자아를 갖고 있는 존재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타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타자입니다. 구체적인 타자인 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개별적인 개별성을 갖고 있는 존재겠죠. 일반화시키지 않으니까. 이 구체적인 타자는 나한테 있어서는 서사적 자아,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자라고 하는 관점을 베나비브는 인식론적으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전통적 의미에서 이 공론장에서 봤던 주체와 타자에 대한 입장과 베나비브가 정리한 주체와 타자의 입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체와 타자에 대한 인식론.
타자를 개별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문화적 맥락을 가진 존재로 전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과 타자를 모두 역동성을 지닌 존재로,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체와 타자에 의해서 문화가 재구성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뀔 수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언제 만나느냐에 따라서. 문화 자체의 변형과 융합, 문화 간 조화와 공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신도 변화될 수 있고 타자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체와 타자가 만났을 때는 항상 변화의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주체와 타자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면 상호 보편주의에 입각한 잠정적 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잠정적 합의 가능성,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걸 알겠는데, 합의가 가능하다, 잠정적으로 가능하다. 이거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자신과 타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 문화적 맥락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에 기반하게 되면 주체들 간에 합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죠. 서로 만나서 서로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타자를 또 구체적인 타자로 인식을 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할 수 있는 서사적 자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포텐셜을 갖고,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다.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다. 이렇게. 그래서 잠정적 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호 보편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이 잠정적 합의가 둘 간의 차이에 기반한 공통점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면, 이 상호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호 동의할 수 있는 기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반. 베트남 사람을 만나서 한국 사람이 논의를 할 때 서로 잠정적인 합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 합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상호 보편주의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니버설한 원리, 프린시플을 보편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상호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맞고 나에게도 맞는 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원리에 기반한다면 우리는 잠정적인 합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보편주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기반해서 상호 보편적이고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 이 상호 보편주의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에 우리가 동의하게 된다면 합의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자의 잠정적인 합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소통과 교류, 대화 과정에서 추구되는 실질적인 보편성을 추구한다.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기반이 된다면 차이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인 합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는 상당히 동적인 상태 속에 우리가 공론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수기적 전환이 현실적인 얘기가 되죠. 수기적 전환, 딜리버레이티브 터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거잖아요. 서로 충분히 얘기하면서 나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변화돼 가는 것을 전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서사적 자아와 구체적인 타자가 만나서 이런 상호 보편주의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합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수기적 전환. 상호 인정과 영향에 기반해서 주체와 타자 간의 사고의 질적 전환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베나비부의 수기민주주의 심화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수기민주주의를 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담론의 주체를 서사적 자아로 가정하고 롤스가 얘기한 식의 무형고적 자, 무형고적 자 많이 들어봤죠? 그 무지의 베일 얘기할 때 무형고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형고적 자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문화적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변경되는 자아, 문화적 조건에 의해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변화가 가능한 서사적 자아,
그래서 담론에 참여할 때 타자를 문화적 맥락을 가진 구체적인 타자로 개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와 타자 관계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타자를 보는 일반화된 타자와는 달리 구체적 타자는 상대의 개별성을 승인하고 상대를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느끼고 억압과 유대를 맺고 있는 구체적인 존재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자신과 타자 간의 잠정적 합의 가능성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두 주체 간에 잠정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상호보편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타자를 일반화된 타자로 보는 형식적 보편성과 달리 구체적 타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추구하는 실질적 상호보편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의 주체 개념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나비부의 수기민주주의 심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베나비부는 전통적인 공론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규격화된, 그리고 동일한, 상당히 이렇게 정태적인 주체 관계를 얘기했다면, 베나비부는 주체도 서사적 주체로, 그 다음에 타자도 훨씬 더 구체적 타자로 설정을 함으로써 서로 잠정적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아나 타자는 무연고적, 연구가 없이 그냥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또 변화, 상대와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 가능한 존재로, 그래서 잠정적인 합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인간을 보았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상호 보편주의를 얘기함으로써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 위에 서서 얼마든지 변화 가능하다, 수기적 전환이 가능한 존재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